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하루 만인 어젯밤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늘 중으로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다시 열고 윤 총장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쯤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볼 때 추 장관의 뜻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직무정지를 결정한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을 포함해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법사위원회 소위에서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비토권 무력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국내에서 파악된 확진자 상황으로 볼 때 오늘은 400명대 중후반, 많으면 500명 선을 넘는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에서는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0세입니다. 역시 아르헨티나 출신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민과 축구계에 매우 슬픈 날이라고 예도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고속도로에서 노동자들이 타고 있던 버스와 트럭이 정면 충돌해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여 명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10시 30분쯤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어서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오늘 중으로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출지에 대한 것이어서 긴 시간이 걸리는 소송과는 달리 결과가 금방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일단 가장 큰 관심이고 또 하나 이 사안을 놓고 지금 여야도 충돌을 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법사위 회의가 오늘 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공식 업무 시간이 끝난 어젯밤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으론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추가로 낼 예정입니다. 법률 대리인은 각각 윤 총장의 대학교, 고등학교 동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서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적지 않은 분량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청서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간 겁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현안 질의를 안 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또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이렇게 불법적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오는 이런 야합에 이런 위원회는 더 이상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민주당 없이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틀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징계도 함께 청구했죠.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총장의 해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시기는 다음 주쯤으로 예상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6가지 혐의를 다룹니다.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의 위원장은 추 장관입니다. 법무부 차관도 참여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등 5명도 위원입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심의에선 빠지고 6명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외부위원 3명은 추 장관과 현 정부 전임 장관들이 추천을 받아 지명한 인사들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시기든 추 장관의 뜻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징계위에 나오지 않은 채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징계위에서 해임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한 5가지 혐의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것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대검찰청이 작성한 문건에 수집해서는 안 되는 판사들의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문건을 작성할 때 윤 총장이 관여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추가 감찰에 나섰는데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공개된 정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해 판사를 사찰한 사실이 더 없는지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근거 중 하나로 주요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찰이 더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문제 삼는 건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관련 보고서입니다.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내린 주요 정치 사건의 판결 내용과 진보 성향인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 세평과 무리야기법관, 다시 말해 사법농단 사건 때 문제가 된 법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규정상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이라며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가 나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달라며 필요하면 윤석열 총장을 고발도 해달라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기사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했고 판사 성향은 공판검사에게 물어 작성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판사가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져 이것을 참고로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가로 입장을 내고 문건에는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과거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던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을 막겠다며 추미애 장관을 견제하는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유환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킬 정도면 차라리 해임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과연 어떠한 역할인가 하는 것에도 묻고 싶습니다.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데는 추미애 장관을 조사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추 장관을 직접 견제하는 법도 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치인의 경우 법무장관 재직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의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 감찰이 정당했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어제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4시간가량 공방을 벌이고 투표도 진행했지만 역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측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제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4시간 진통 끝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총 4차례 진행된 회의가 모두 빈손으로 끝난 겁니다. 지난번 회의가 똑같이 한 번 더 재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4차례 회의를 했는데도 단 하나도 정리된 게 없을 정도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최다 득표는 5표에 그쳤습니다. 여당 측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표를 주지 않아서 후보 선정이 불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무조건 야당이 양보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산회했고요. 아직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더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방향이 정의된 만큼 서둘러 단독 처리하기보다는 숨을 고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법안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전체 회의 일정을 고려해 의결 시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밤사이 8명 추가로 늘어나 최소 68명이 됐습니다. 최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부대원을 상대로 진행된 진단검사의 결과가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2차 대유행을 뛰어넘는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최소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입소한 훈련병이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그제 확진됐고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1차 검사를 했더니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군 부대 집단 감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에어로빅 학원입니다. 이 학원과 관련해 검사를 받은 87명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강생들은 지난 18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을 수 있습니다.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고 이런 과정에서 마스크를 탈의했을 가능성이 높고 밀폐돼서 밀집되어 있었을 테니까 감염 가능성이 높다. 경남 진주의 이장과 통장들이 참가한 제주도 연수 관련 확진자는 33명입니다.
진주시는 단체 연수를 자제하라는 경상남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진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진주시뿐만 아니라 도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통장 연수를 다녀온 타 시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통장들이 업무상 여러 주민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커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주시장은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어제 오전 브리핑에 참석해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00명 안팎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만 336명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역학조사로 추적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아마 가장 큰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방금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미국 상황 좀 보겠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6개월 만에 2,000명을 또 넘어섰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추수감사절 연휴인데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전통을 포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는 현지 시간 24일 하루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를 2,14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26만 명, 확진자는 1,260만 명에 달합니다. 이동과 접촉이 급증하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 백신이 배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All goes well, we could be distributing vaccine soon after December 10th. We believe we can distribute vaccine to all 64 jurisdictions within 24 hours of FDA authorization. 바이든 당선인은 추수감사절 성명에서 코로나19 방역과 퇴출을 위한 싸움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his year we're asking Americans to forego so many of the traditions that we've long made in this holiday.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사면했다고 트윗으로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 사상 첫 3만 고지를 밟은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해 29,87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0.16% 빠지고 나스닥은 0.48%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세상을 떠난 축구 전설 마라도나 소식입니다. 향년 60세 심장마비로 별세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됐고 펠레 또 메시를 포함해서 곳곳에서 잊지 않겠다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작지만 단단한 몸으로 빠르고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는 축구 천재 디에고 마라도나는 15살에 프로로 데뷔한 이후 경기장에서는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고 MVP로 선정되며 25살에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뛴 A매치만 91경기, 모두 34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외적으로는 부침이 많았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도중 도핑 테스트에 적발돼 15개월 출전 정지를 당했고 1997년 프로에서 은퇴했습니다. 이후 마약 중독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고 알코올 중독과 비만 등으로 심장 질환을 겪으며 병원에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여러 논란과 흐르는 세월에도 마라도나에 대한 팬들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 그의 60살 생일을 축하하는 100m 길이 5개 광고판이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Y digo, para mí es lo máximo, es el ícono, a mi entender, más grande que tuvo el país, por lo menos de la historia contemporánea, y nos ha llenado de alegría. 생일 사흘 뒤 마라도나는 뇌수술을 받았고 8일 만에 퇴원했지만 현지 시간 25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사흘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마라도나와 함께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 꼽히는 브라질의 펠레는
언젠가 하늘에서 함께 공을 차게 될 것이라며 작별을 고했고 리틀 마라도나로 불렸던 메시도 디에고는 영원할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4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출근을 하던 노동자들이 타고 있던 버스였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버스 지붕이 한쪽으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잔해물 사이로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벌판은 트럭 한 대가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오전 7시쯤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41명의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친 사람들 중에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질 형지경찰은 올해 상파울루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버스에는 출근 중이던 의료원단 업체 노동자 5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려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를 위해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고 사고가 난 타과이시 당국은 사흘 동안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상황을 비중 있게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되는데 16일이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1,000만 명씩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워미터에 따르면은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005만 3천여 명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뒤에 11개월 만입니다. 감염 속도는 가파르게 빨라졌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처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는 179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늘어날 때까지의 기간은 불과 16일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서 1,293만 명입니다. 다음은 인도, 브라질, 프랑스 순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긴 곳이 모두 11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94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네요. 어떤 내용으로 전해지나요? 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어제 조 바이든 당선인한테 축전을 보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충돌을 피하고 협력하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중미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입장 표명을 미뤄왔습니다. 왕치상 국가부주석도 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한테 축전을 보냈습니다. 끝으로 공익요원 확진으로 어제 폐쇄됐던 분당구청이 오늘부터 업무를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분당구청 전 직원이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조달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출소 후에도 흉악범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에 대해 오늘 논의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회보호법이 있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에 폐지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추 장관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비판했습니다.
척추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이달 시행을 목표로 추진이 되었었는데요.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앞서 예상보다 큰 지출이 생겨서 그런 거라는 논란도 일었는데 이번 연기 이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의료계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GM 노사가 임금단체 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아차 노조는 사측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부분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올 들어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만났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도 만났다고 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공개였던 이 자리에서 친환경차 소재와 관련한 협업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청미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난달에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던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지역에 내린 특별 방역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연기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남성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피해 여성이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는데 경찰 추적이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부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14층에서 밧줄에 연결된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하던 도중 밧줄이 끊어지면서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문학상 수상자로 소설 부분의 최은미, 시 부분의 황인찬 작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평론 부분에서는 수상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북 경주 황룡사지의 통일신라시대 건물터에서 금동 봉황 장식 좌물쇠가 나왔는데요. 봉황의 비늘과 날개, 깃털 문양이 세밀하게 표현돼서 귀중품으로 보이고 해당 구역에는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북 무주에 있는 산골 영화관이 작은 규모의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하루 4편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중국 왕이 외교부 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만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한중 간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동결 전망이 우세하고요.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지난 8월보다 높일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공범 5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가 쌓이고 국외에서도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지겠고 모레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0도, 광주와 부산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청주 11도, 전주 12도, 대구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지어진 지 50년이 된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숨졌습니다. 하룻밤 숙박료가 2만 5천 원으로 일용직 노동자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불을 낸 사람도 숨진 사람도 모두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층 높이 건물이 불로 뒤덮였습니다. 불꽃이 떨어지고 소방관들도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서울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한 명은 장기 투숙 중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모텔 직원으로 갈 곳이 없어 숙식을 해결하며 일해왔습니다. 약간 장애거든요. 집도절도 없고 걷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근데 장애도 내가 치러줘야 되겠어요. 투숙객 9명도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정문을 문을 열어보니까 문에서 열기하고 유독가스가 너무 많이 돌아서 빨리 문을 닫고 마침 저희 방에 쪽문이 있어서 쪽문을 빠져나온 거죠. 경찰 조사 결과 1층 투숙객 60대 남성 오모 씨가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을 막 아무데나 대강 부리고 주라고 그래요. 술 내놓으라고 아주 골치 아파요.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이곳의 하룻밤 숙박료는 25,000원. 건충이라는 사람도 일용직으로 우리 집에서 싸니까 그러니까 그때 별을 장해놓은 모양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는데. 모텔은 1970년에 지어진 벽돌 건물입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화 장비뿐 아니라 비상구도 없었습니다. 재건축 구역에 포함돼 철거를 한 달 앞둔 상태였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 송정동에 있는 밸브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야근 중이던 작업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일부가 불에 타면서 1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세척 작업장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는 전북 남원에 있는 홍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5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공장에 있던 직원들은 불길이 번지기 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 혹은 폐쇄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이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면역 효과를 95%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국유 제약회사인 시노팜은 자사가 개발한 백신 출시를 당국에 정식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스푸트니크 V를 개발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연구소가 임상시험 2차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대 95% 이상의 면역 효과를 확인했으며 시험 기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몇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서 얻은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은 $20,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3,000원 이하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독일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스푸트니크 V의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Конечно, готова предоставить нуждающимся странам разработанные нашими учеными вакцины. Это перва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ая в мире вакцина «Спутник V».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아직까지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백신을 공식 승인할 당시에는 자신의 딸도 백신을 맞았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본인은 왜 직접 접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외신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아직까지 대중접종이 시작되지 않았고 국가 정상인 대통령이 자원자로 임상접종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유 제약회사 시노백의 경우 자체 개발한 백신 4,600만 회 접종 물량을 브라질 상파울루주에 판매했고 지난 19일 1차 12만 회 물량이 브라질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국유 제약회사 시노팜은 자체 개발한 백신을 100만여 명에게 긴급 접종했는데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백신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도 신중해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还没有这个完成3期临床试验和保护效果还不是特别明确的情况下，
对于普通老百姓来说呢，暂时呢，可以不必考虑呢接种疫苗。 화이자와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역시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와 중국의 백신 개발 상황을 앞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우려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예, 첫째 보면은 그 논문을 통해 가지고 국제 학술지에다가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세한 그 정보를 공개하고 거기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 학술지 발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첫째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그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연구 설계를 보통 이제 백신을 맞춘 그룹과 그리고 이제 그 효과가 없는 위약을 맞춘 그룹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연구 설계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마지막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부작용이 나서 실험이 중지되고 임상 시험이 중지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이런 주장 자체가 오히려 그 의구심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도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한 이른바 백신 회교, 매우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백신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제품도 이제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라는 그 전제를 달았거든요. 네.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되면은 뭐 어느 나라 걸 수입해도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성과 그 효능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자체 개발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에는 다소 뒤처져 있는 모습인데 이건 이유가 뭘까요? 백신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그 자원과 그리고 비용,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임상 시험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로 봐서는 지금 너무 그 진단 키트로 진단이 잘 되고 추적이 잘 되니까 굉장히 이제 절박함을 못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현황 실시간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보름 만에 1,000만 명이 폭증했습니다. 전 세계가 3차 대유행에 직면한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가스가 새서 작업을 하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넉 달 전에 있었습니다. 작업 노동자의 실수로 결론이 났는데 작업자 가운데 한 명이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작업자가 쓴 노트에는 거짓말하는 게 두렵다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고인이 두려웠다는 거짓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넉 달 전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우라늄 가스가 샜습니다. 작업자 5명이 다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달 만에 사고는 작업 노동자의 실수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업자였던 김모 씨가 지난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 씨의 책상에선 노트 한 권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후 느낀 감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두렵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죽고 싶다. 누군가 거짓말을 강요했고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 어떨 때 잠잘 때는 식은땀이 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한테도 하고 상당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회사 측은 진술을 강요하거나 숨기려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 속 대화는 달랐습니다. 안전기술원의 두 번째 조사 하루 전, 김 씨가 임원 2명과 나눈 대화입니다. 뭐 교체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는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기를 했다. 그리고 좀 애매한 질문 나오면은 일단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고인의 호소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 떨려서 말을 못하는데 그 거짓말 같은 걸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나요? 그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밸브 교체 작업 중 일어난 사고였지만 숨기려고 한 걸로 추정됩니다. 실제 최초 조사에서도 노동자 모두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작업자 한 명이 교체 작업이 있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녹음 파일 속 한 임원은 김 씨가 자신의 담당 부서원이 아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사 측은 밸브 교체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당시 제조사에 제대로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생겨야 할지. 이번에는 대만인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고요. 그 부모가 청와대 청원을 또 올려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한국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대만 여성 28살 정모 씨가 지난 6일 서울 논현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5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보행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비보를 듣고 대만에서 달려온 어머니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被放在冰柜里面，然后用白布包了，只剩一张脸，也是红红的。 부모에겐 유일한 자식이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신을 대만으로 옮겨와 화장한 뒤 청와대를 향해 탄원서를 썼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每年韩国有很多人死于酒驾，我们希望发起这个请愿，让我女儿不会白白的就牺牲了。 살인과도 같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정 씨의 한국인 친구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친구 부모님을 대신해 글을 올렸습니다. 정 씨가 당한 허망한 사고는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반향을 불렀습니다. 永远不会忘记以琳的开朗，还有她的温柔。为了预防更多遗憾的事情发生，我们邀请每一个人一起加入联署，一起来请愿。 청와대 청원 글에는 이틀 만에 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람은 300명에 달합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계속되는 전세난 속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전세값이 치솟아서 매매 가격과의 차이는 점점 줄고 있죠. 집주인의 은행 대출과 보증금을 합한 게 집값을 뛰어넘는 주택들이 늘면서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박모 씨. 전 재산을 모아 다세대 주택의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제주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몇 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융자도 4억 정도 있었고 건물 금액에 비해서 부동산에서 매우 낮은 거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됐어요. 하지만 보증금을 언제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이 건물주가 숨졌고
생전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위험성이 큰 곳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20가구가 넘는 세입자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언제 얼마에 팔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난이 길어지면서 이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가운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사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2,0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피해 금액으로는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감안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 가운데도 전세금을 떼인 사례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건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주인의 은행 대출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을 뛰어넘는 깡통 전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입장에선 지금 같은 전세 가격 상승기엔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전셋집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지 하루 만인 어젯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진영 간의 갈등으로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이에 맞서서 이 직무 배제 결정을 효력을 멈춰달라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또 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미애 이제 일단 이 상황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좀 어리둥절하거나 또 이제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좀 염증이 많이 나실 수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업무 배제하고 이제 징계 요구하면서 내세웠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좀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전에도 그렇게 할 거면은 사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주 뭐 새로운 것은 아니나 다만 그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법관을 사찰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판사들의 재판에, 그러니까 재판에 유리하게 검찰이 이용하기 위해서 법관을 사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심각하거든요. 물론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승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았던 것뿐이라고 하지만 법원 측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대검 감찰부도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을 압수수색했기 네.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면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검사를 아직까지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구체적인 상황들, 사실들이 지금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서둘러서 직무를 배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 생각에도 어떤 이렇게 그 징계위원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업무 배제를 이렇게 단박에 시키지 않고 그 결과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문제가 그렇다면 이 징계 요구 그리고 업무 배제를 시킨 것이 정당한지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징계가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배제를 미리 시킨 것은 문제다고 해서 이렇게 가처분을 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그렇다면 시점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성급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불가피한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약간 성급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나머지 사안들은 이미 다 언급이 좀 됐는데 그런데 그 법관 사찰이라고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아직 확인이 최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이렇게 배제시킨 것은 좀 어떤 징계 사안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확인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지금 반박하면서 내세운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저희 정의당도 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그래서 대통령께서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좀 냈습니다. 근데 다만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강금실 장관과 검사들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네.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해서 좀 질책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파장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 편이다 저 사람 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시면 좋겠고 좀 상황이 전개되는 거에서 어떤 법적 판단을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는 좀 내는 게 그 지도자로서 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도 그 조치를 용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용인한 것으로 봐야죠. 네. 그러니까는 추미애 장관이 그 내용을 보고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좀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 그 내용 없이 반응 없이 했다는 것은 여하튼 이 조치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이제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좀 불안해하고 있으니 이걸 좀 잘 지켜보자라는 정도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어떤 그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항상 내세웠던 것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인권 보호고요. 그렇다면 현재 흘러가는 이 상황들이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반검찰 개혁의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 지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도 이제 검찰 개혁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수처 네. 출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반검찰 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빨리 공수처가 출범이 돼야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어떤 고위 공직자 문제라든가 검사 문제라든가 조사하는 문제가 이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일단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이 안 되니까 이 갈등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갈등을 겪고 있어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주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의당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니겠습니까? 네. 고 노회찬 의원의 수건 사업이었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계십니다만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네.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주당이 그 당론을 아직도 안 결정하고 그 12월 9일까지의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연내 입법도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발을 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에 국민 연설에서 이 법은 반드시 도입하겠다 약속을 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이 1,100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법, 즉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하면 대표이사가 안전에 책임을 다했는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어떤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산재는 계속 일어날 거고요. 특히 그 태안 화력에서 돌아가신 김용균 어머니도 이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빨리 당론을 채택해서 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연내 처리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 문자 메시지로 지난 4월에 그 이천의 화재로 돌아가신 물류센터 그 노동자의 부인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이 법이 꼭 통과돼서 다른 그 가족들은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희는 이런 분들 그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이런 분들도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어떤 입법 과정에
행동에 돌입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16년 만에 가장 적었던 대1 무역 적자 규모였는데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 일본을 향한 불매 운동이 좀 주춤해진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1 무역 적자는 165억 6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64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작년보다 적자 폭이 1억 4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한국의 무역 적자국 1위가 일본인데요.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면서 무역 적자는 2003년 이후에 최저치였습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되다가 하반기 들어서 무역 적자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불매운동이 벌어졌던 일본산 소비재 수입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가 신상품을 내놓자 일부 매장에는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맥주와 관련해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맥주 시장에서 각각 1위와 2위인 오비맥주와 하이트 진로 모두 올해 가정용 맥주를 밖에서 마시는 주 전용 맥주보다 더 많이 판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비맥주의 원래 가정용 맥주와 주 전용 맥주의 판매 비율은 5대5로 비슷했는데요. 올해는 6대4로 가정용 맥주를 더 많이 팔았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작년까지는 주 전용 맥주를 가정용 맥주보다 많이 팔았는데요. 올해 가정용 맥주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식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부산 아파트 화재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에 부산 진구 양정동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가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대피 도중에 계단에 쓰러진 6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한 해의 독립영화들을 결산하는 축제죠. 46회를 맞은 서울 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어제와 다른 세계라는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독립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올해 개막작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난 기적의 순간을 담은 민병훈 감독의 기적입니다. 이 영화를 포함해 총 108편의 영화들이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극장에서 상영되는데요.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의 현장을 영상으로 옮긴 이 작품들처럼 신작들은 사회의 다양한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어릴 땐 미웠던 엄마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엄마와의 관계를 재정립해가는 이 작품과 함께 여성 감독이 담아낸 여성의 이야기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성합니다. 장편 상영작 중 절반은 신진 감독들의 데뷔작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 여고생의 이야기인 최선의 삶을 포함해서 내년에 개봉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작품들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손끝이 부러뜨도록 봉투를 붙여도 어깨가 내려앉도록 막리를 해도 방사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이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노동자들의 삶을 다뤘던 옛날 독립영화를 재조명하는 특별전도 열립니다. 당시 시대 정신을 거칠게 담아낸 1980년대의 독립영화들인데요. 영화가 기억하는 전태일 정신을 따라갑니다. 서울 독립영화제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코로나로 해외 초청은 모두 중단되고 대면 행사도 대폭 줄었지만 어떤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아침엔 나이프였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강원 영동에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경기와 세종, 충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청주 11도, 전주 12도, 대구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하루 만인 어젯밤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늘 중으로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다시 열고 윤 총장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경기도 연천의 신병교육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우나, 에어로빅 학원, 또 각종 소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에서 많으면 500명 선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법사위원회 소위에서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비토권 무력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설로 불린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르헨티나의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펠레와 메시, 호날두 등과 고인이 몸담았던 팀 나폴리 등이 그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